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엘리트 여성 아나운서 12명이 단체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김정은의 모든 것을 암기해야 했던 극비 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 창문에 찍힌 빨간 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이틀 뒤 일제히 잠적했습니다. 모두가 눈치채지 못한 집단 탈북. 그들이 남긴 유일한 단서는 백조의 비상이라는 암호명. 과연 이 치밀한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들의 탈출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랑스러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소입니다. 10년간 북한 최고 엘리트 아나운서로 일하며 외국 귀빈 72명을 접대했었죠. 검은 제복을 입고 방송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늘도 조선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요. 오후 11시 정각에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보위부 요원 2명이 들어와 하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미 동무 나와라. 수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열차의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간이 흘러갔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수미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미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벽을 보며 웅크렸습니다. 괜찮아?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수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화장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2번째 밤에는 은별이 불려나갔어요. 역시 새벽녘에 돌아온 은별도 수미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침대에 파묻혔어요.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3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지만 복도의 전등이 어두워지는 걸 보니 밤이 된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차례일까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 요원이 들어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소 동무 제 이름이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빨리 나와라. 요원이 재촉했어요. 유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마지막 위안이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붉은 조명으로 어스름했어요. 요원은 저를 열차 앞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지나가는 동안 여러 개의 문을 봤어요.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마침내 한 문 앞에 멈췄습니다. 요원이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안에는 중년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배가 나온 그는 저를 보자마자 흐린 눈으로 훑어봤어요. 고상혁 사장님, 정미소 동무를 데려왔습니다. 요원이 인사했어요. 고상혁 사장이라는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정미소 동무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문이 닫히자 고상혁 사장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앉아라. 소파 맞은편을 가리켰어요. 저는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고상혁 사장은 테이블 위에 잔에 술을 따랐어요. 정미소 동무 특별한 임무가 있다. 고상혁 사장이 말했어요. 러시아 귀빈들이 내일 이 열차에 탑승한다. 동무가 접대를 담당해야 한다. 접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사장님, 저는 거부하려 했지만 고상혁 사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정미소 동무, 조선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고상혁 사장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감히 명령을 거부하나? 고상혁 사장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 사진이었어요. 정미소 동무 가족들 말이다. 동무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협박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 남동생의 해맑은 웃음.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고상혁 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다. 내일 오후 3시에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라. 악몽의 시작. 그날 밤으로 돌아온 저는 수미, 은별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남은 동료들이 걱정스런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 역시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보이부 간부 문세욱이 갑자기 우리 숙소에 나타났어요. 정미소 동무 특별 임무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검은 봉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문세욱은 제 어깨를 단단히 잡고 말했습니다. 평양 마이너스 신의주 구간 특별 열차에 탑승한다. 외국 손님들 접대가 목적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각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안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항공기에서 만났던 외국인들과는 뭔가 다를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평양역 지하 특별 승강장에 도착했어요. 일반인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이미 6명의 동료들이 서 있었어요. 수미, 은별, 유진, 미애, 주희, 세연 모두 저처럼 특급 아나운서 출신이었죠.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소지품을 모두 제출하라. 보이부 요원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핸드폰, 시계, 심지어 머리핀까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수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검은 특별 열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창문은 모두 검은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고 차체에는 어떤 표시도 없었어요. 마치 유령 같은 열차였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 냉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 등줄기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탑승하라. 보이부 요원이 우리를 재촉했어요. 7명은 서로의 손을 잡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뒤에서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것 같았어요. 열차 내부는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일반적인 승객용 칸이 아니라 특별히 개조된 것 같았어요. 좁은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있었고 우리는 맨 끝 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대기하라. 호출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라. 보이부 요원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 7개와 세면대 하나만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었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두 침묵했습니다. 바퀴와 철로가 부딪히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일을 겪었어요. 매일 밤 한 명씩 불려나가고 새벽에 부서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 밤이었어요. 유진이 불려나간 후 우리는 평소처럼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유진이 돌아왔을 때 뭔가 달랐어요. 다른 동료들처럼 완전히 무너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에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침대 밑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USB였어요. 어디서 구한 거야? 미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상혁 사장 방에서 떨어져 있는 걸 주워왔어. 유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위험해.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주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유진이 USB를 작은 노트북에 꽂았어요. 어디서 구한 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모두 숨을 죽였어요. 여러 개의 파일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한국어로 된 영상 파일들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하자 한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안도 출신 탈북민 김수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화면에 집중했어요. 저는 20년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 20년은 지옥이었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국가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이 계속 말했어요. 매일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에게 의심받고 진짜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웃을 때도 명령받아서 웃고 울 때도 명령받아서 울었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녀의 말이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걸 먹고 제가 원하는 옷을 입고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각자의 눈 속에서 같은 것을 봤어요. 갈망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 자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요. 우리도 세연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USB를 뽑고 노트북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각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영상 속 여성의 말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점심을 먹으러 작은 식당 칸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통역관 오재혁을 마주쳤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우리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오늘 밤 3시에 기차가 정차합니다. 오재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큰 다리 위에서요. 살고 싶으면 그때 뛰어내리세요.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탈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재혁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딸도 당신들과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모여 앉았어요. 오재혁의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했어요.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 주의가 떨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그 영상 봤잖아. 우리도 사람이 될 수 있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각자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자. 하나씩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부모님과 동생 얼굴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어제 본 영상 속 여성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우리는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열차의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퀴와 철로가 마찰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우리 7명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미의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드디어 열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오재혁이 말한 대로 큰 다리 위였어요. 창문 틈으로 보니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높이는 대략 15m 정도 되어 보였어요. 뛰어내리기에는 위험한 높이였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유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열차 뒤쪽으로 이동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을 얼렸어요. 긴장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열차 맨 뒤 출입문에 도착했어요. 문고리를 돌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함께 뛰자 수미가 말했어요.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출입문 턱에 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부모님과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하나, 둘, 셋. 유진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모두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물에 떨어지는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강물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목구멍으로 물이 들어와 기침이 났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모두 물 위로 머리를 내밀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괜찮아? 은별이 물을 뱉으며 물었어요. 다행히 7명 모두 다쳤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헤엄쳐야 했어요. 물살이 거셀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탈출자다. 탈출자가 있다.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탐조등이 강물을 비췄어요. 우리는 재빨리 물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총알이 물 위로 지나가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았어요. 우리는 숨을 참으며 물속에서 강 건너편으로 이동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총소리가 멈췄어요.
탐조등도 다른 방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강 건너편까지는 50m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주의가 격려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어 헤엄쳤습니다. 손발이 저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유가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기어 올라왔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기뻤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군견에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자. 미애가 재촉했어요.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뛴 끝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중국 영사관이 보였습니다. 붉은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담장은 3m 정도 높았지만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이 올라가자 세연이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지만 아무렇지 않았어요. 마침내 7명 모두 담장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느냐? 중국어였지만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어로 외쳤어요. 경비원이 우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실내에 들어서자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울음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우리 해냈어. 수미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이었어요. 중국 영사관에서 보낸 3일은 꿈 같았습니다. 따뜻한 담요와 뜨거운 차,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처음이었어요. 영사관 직원들은 우리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더 필요한 건 없나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4일째 아침 영사관 직원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준비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본 구름 위의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고려 항공에서 일할 때는 항상 긴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수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소야, 우리 정말 해냈네. 창밖에 푸른 하늘이 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담당 공무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의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예전이라면 동무로 불렸을 텐데 님이라는 호칭이 새로웠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신기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다양하고 화려했습니다. 모든 게 영화 속에서나 봤던 장면 같았어요. 국정원 조사시설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여러 사무실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모두 정중했어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며 건네는 인사가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에게만 인사했는데 여기서는 평등한 느낌이었어요. 마침내 조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에는 면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남성이 일어나서 우리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 조사관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이정호 조사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긴 여행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정호 조사관이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안전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제야 실감했어요. 혹시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조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먼저 챙겨주는 게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몸이 아파도 참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누군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정호 조사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존댓말로 제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평생 정미소 동무 미소야 이런 식으로만 불렸었어요. 상급자들은 저를 하대했고 동료들도 편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조사관은 처음 만나는 저에게 정중하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정미소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이정호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정미소 씨, 앞으로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씨라는 호칭까지 붙여서 불러주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각자 이름을 말했어요.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마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간단한 신상 확인만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호 조사관이 설명했어요. 급하지 않으니 충분히 쉬시고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이런 배려도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재촉당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려 했어요. 혹시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